아내 가방에서 남성용 개인 보호 장비를 발견해서 후추 스프레이로 교체했습니다. 결과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수진아, 안 그래? 아내의 핸드백에서 내 지갑을 찾으려다가 나를 위해 산 것이 분명 아닌 최고급 윤활제 병을 발견하는 날은 예감이 좋지 않은 법이다. 그 옆에는 아내가 항상 피부 발진이 생긴다며 거부했던 비싼 초박형 콘돔 한 상자도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은 김민석, 35살이다.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위성도시인 일산에서 노트북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소문이 참 빠른 동네다. 내 아내 이수진은 광화문에 있는 대형 로펌 태양 법무법인의 비서실장으로 일한다. 그녀는 언제나 야망이 컸고 마치 그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회사라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다. 그 화요일 아침 아내의 과외 활동 증거물을 손에 쥔 채 부엌에 서 있으려니 가슴 한구석에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당장 아내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해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매뉴얼을 정독하고 하드디스크를 이중으로 백업해두는 철두철미한 성격의 남자다. 그래서 나는 수진이를 추궁하는 대신 창의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스위스 시계 장인과 같은 정밀함으로 윤활제 병을 열었다. 내용물의 절반을 하수구에 버리고 대학 시절 장난칠 때 쓰던 혼합물로 그 자리를 채웠다. 분수대 장난에 쓰이는 선명한 초록색 공업용 염료와 다 큰 성인 남자가 마치 태풍 속에서 양파를 썬 것처럼 펑펑 울게 만들 수 있는 캡사이신 농축액을 섞은 것이었다. 콘돔 역시 특별 대우를 받았다. 바느질용 바늘로 외과 수술하듯 정교하게 작업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피임 실패를 보장할 미세한 구멍들을 뚫었다. 최대 효과를 위해서지. 나는 내면에 미친 과학자를 깨우며 중얼거렸다. 수진이가 수건을 두르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버터처럼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여보? 항상 똑같지 뭐.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죄책감의 기미를 찾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 연기력으로 청룡영화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도중 그녀는 또 야근 이야기를 꺼냈다. 큰 소송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최태훈 변호사가 팀 전체를 데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최태훈, 그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이혼남의 은회색 포르쉐를 몰고 다니며 자신의 사법고시 패스 자격증이 유부녀들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라고 착각하는 중년의 신사. 어느 호텔인데? 나는 파스타면을 포크에 감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이야. 알잖아, 비즈니스 센터 잘 되어 있는 곳.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 시간 단위로 방을 빌려준다는 그곳 말이다. 그날 밤 수진이가 다가올 비즈니스 미팅을 꿈꾸며 평화롭게 잠든 사이 나는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차 시트 밑에 소형 GPS 추적기를 부착했다. 사용법만 알면 현대기술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다. 3일 후 내 폰이 위치 알림으로 진동했다. 수진이의 차는 수요일 오후 3시 그녀가 시내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주장했던 그 시간에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이 잘 보이는 조경 업체 트럭 뒤에 주차하고 기다렸다. 20분 후 수진이가 237호실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나왔다. 내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뒤로 최 변호사 본인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따라 나왔다. 마치 터치다운에 성공한 미식축구 선수 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포옹하는 것을 지켜봤다. 직장 동료로서의 악수가 아니라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내 결혼 생활을 파탄내는 그런 종류의 키스였다. 수진이는 평소에는 불편해서 못 입겠다던 빨간색 란제리 세트를 입고 있었다. 내 휴대폰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았다. 타임스탬프, GPS 좌표, 그리고 대나처럼 선명한 그들의 얼굴.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한 공연이 필요했다.
다음 주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본격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갔다. 드라마틱한 건 없었다. 그저 쌍안경과 보온병에 담긴 커피, 그리고 그들의 루틴을 파악하려는 인내심 있는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똑같은 패턴이었다. 수진이는 야근 문자를 보냈고 송도 호텔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목요일, 나는 그들 바로 아래층 방을 예약했다. 호텔이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방음은 베개 위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들릴 정도로 부실했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천장을 타고 들려왔다. 민석이는 나보다 컴퓨터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불쌍한 인간. 아마 로맨스가 내 노트북 고쳐주는 건 줄 알 거야.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칠판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석이는 착하긴 한데 너무 뻔해. 지루해. 정말? 지난달에 그 친구가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흥분을 가져다 줬는지 알아? 새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이었어.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 최 변호사가 낄낄거렸다. 그건 틀린 말이었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그들이 내 인격과 커리어, 심지어 아침 시리얼 취향까지 체계적으로 씹어대는 것을 들었다. 모든 모욕은 그들의 관에 박히는 못이 되었다. 마침내 그들이 떠나고 최 변호사가 공작새처럼 으스대며 걷고 수진이가 환하게 웃을 때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안등 아래 주차된 그의 은색 포르쉐는 완벽하고 깨끗했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수진이는 배가 아프다며 집에 왔다. 점심에 뭘 잘못 먹었나 봐. 그녀는 20분 사이에 3번째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신음했다. 저런 불쌍해라. 나는 생강차를 건네며 말했다. 내일은 좀 쉬는 게 좋겠어. 다음 날 아침, 헬스장 친구 동훈이에게서 흥미로운 전화가 왔다. 야, 어제 그 최태훈 변호사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들으면 기절할걸? 호텔 뷔페에서 밥 먹다가 무슨 응급 상황이 터졌대. 식당 한복판에서 폭발적인 설사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야. 나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설마, 진짜야. 구급대원까지 불렀대. 남자가 배를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러졌다나 봐. 식중독일 수도 있다던데. 1단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2주 후 수진이가 창백하게 질린 채 몸을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식탁에 나를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민석아, 우리 얘기 좀 해.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생겼어?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다. 무슨 일인데? 오늘 호텔에서 사고가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최 변호사님이랑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어. 어떻게 잘못됐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둘 다 응급실에 갔어.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났나 봐. 둘 다 안 지워지는 초록색 물질로 뒤덮였어. 따가워, 민석아.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웃음을 참으려 입 안쪽 살을 깨물어야 했다. 화학 반응이라. 의사가 그러는데 공업용 염료랑 자극제가 섞인 것 같대. 최 변호사님은 누가 테러를 했다고 생각하셔?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대. 그거 끔찍하네. 나는 있는 힘껏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갔다 왔어. 화상 연고는 줬는데 초록색은 완전히 빠지려면 몇 주 걸릴 수도 있대. 그날 저녁 수진이가 오트밀 목욕을 하며 피부 진정을 시키는 동안 송도 호텔 보안팀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형, 이거 대박이야. 민호가 속삭였다. 오늘 진짜 미친 사건 있었어. 237호 투숙객 2명이 응급 상황이라며 실려갔어. 구급대원들도 이런 건 처음 본대. 그래?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딱 봐도 불륜 현장이었어. 남자는 유명 로펌 변호사고 여자는 딴 남자랑 결혼한 유부녀야.
둘 다 속옷 바람으로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뒤집어 쓰고 호텔 방에 같이 있었던 이유를 구급대원한테 해명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어. 쪽팔리겠네. 쪽팔린 정도가 아냐. 다른 투숙객들이 폰으로 다 찍었어. 이거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 녹색 불륜 커플이라고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고 난리 났어. 전화를 끊고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2단계는 기대 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침실에서 나왔는데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크리스마스 요정 같았다. 초록색 염료가 밤새 피부에 착색되어 어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얼룩덜룩한 패턴을 만들어냈다. 눈은 캡사이신 잔여물 때문에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다. 이 꼴로 출근 못해. 그녀는 현관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다. 다들 쳐다볼 거야. 다들 물어볼 거라고. 병가라도 내지 그래? 내가 제안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최태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다. 수진이가 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내가 먼저 받았다. 김민석 씨, 이수진 씨 직장의 최태훈 변호사입니다. 비명이라도 질렀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아내와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사건이요? 누군가 고의로 우리를 테러했습니다. 독극물을 썼어요. 이건 공격이고 당신이 연루됐을 거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 그거 심각한 혐의네요, 최 변호사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누가 제 아내를 해치려 했다는 겁니까? 당신 아내와 내가 어제 업무를 보던 중에 둘 다 화학물질에 노출됐습니다. 이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요? 나는 그 단어를 공중에 띄웠다. 도대체 무슨 업무길래 두 분이 호텔방에 같이 있어야 했습니까? 최 변호사님?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초록색 피부 아래로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 텐데. 최 변호사가 마침내 말했다. 변호사의 본능이 너무 늦게 발동한 모양이었다.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기꺼이 의논해드리죠. 증인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겠네요. 제 변호사도 당신이 제 아내와 수행했다는 그 업무에 대해 아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변호사? 아, 네. 제가 최근 수진이의 행동 패턴을 좀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설명되지 않는 부재, 의심스러운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같은 거요. 다 결백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끊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내가 동의했다. 끝난 게 아니죠. 전화를 끊자 수진이가 공포와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오빠가 한 짓이지.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사이 알고 있었어. 오빠가 계획한 거야? 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시치미를 뗐다. 바보 같은 척 하지 마, 민서가. 오빠가 망쳐놨잖아. 오빠가 뭔가 넣었잖아.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내가 뭘 어디다 넣었다는 거야, 수진아. 내 업무용품에? 비즈니스 자료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황을 더 즐기고 있었다. 아니면 내 핸드백에서 발견한 윤활제 말하는 거야? 피부 발진 때문에 절대 못 쓴다던 콘돔 상자 옆에 있던 그거? 그녀의 얼굴이 구겨졌다.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아내가 직장 상사와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우고 내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하고 우리 돈으로 호텔비를 내면서 내 결혼 생활과 내 남성성을 조롱했다는 건데 그거 사실 아냐? 호텔에 전화해서 CCTV 좀 보여달라고 할까? 아니면 최 변호사한테 보낸 그 수많은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을 뽑아볼까? 수진이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피부의 초록색 염료 때문에 마치 패배한 슈렉처럼 보였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을 벌 만큼 충분히 오래전부터. 그녀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뭘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몇 달 동안 너랑 최 변호사는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 나를 비웃고, 나를 따돌리고, 자기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멍청이 취급했지. 민서가, 난, 안 끝났어. 넌 우리 집을 니들 불륜 본부로 썼어. 우리 침대에서 미래를 계획했고, 우리 돈으로 로맨스 용품을 샀지. 그러면서 매일 아침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초록색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최 변호사님은 매력적이었고 오빠는 맨날 일만 하고 내가 소외된 기분이라. 그만. 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핑계는 그만둬. 넌 선택을 했어. 성인으로서의 선택. 이제 성인으로서의 대가를 치를 차례야. 무슨 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폰이 울렸다. 또 최태훈이었다. 받지 마. 수진이가 애원했다. 제발, 민서가. 저 사람 지금 패닉 상태야. 오빠가 자기 커리어 망칠까봐 겁먹은 거라고. 재밌네. 나는 흥미로워하며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자기 커리어 망가지는 건 걱정하면서 우리 가정 파탄 내는 건 걱정 안 했나 봐. 음성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 만나자는 요구,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남자의 절박함이 3분 동안 담겨 있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틀어서 수진이가 그 비굴한 단어 하나하나를 다 들을 수 있게 했다. 겁먹었네. 메시지가 끝나자 그녀가 말했다. 겁먹어야지. 그날 오후 수진이가 초록색 얼룩을 지우려고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하며 안방에 숨어 있는 동안 최 변호사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마치 화가 난 인크레더블 헐크처럼 내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얼굴, 목, 손이 초록색 염료로 뒤덮여 있었고 비싼 양복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다. 얘기 좀 합시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러죠. 나는 동의하며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이웃들이 잘 보는 곳에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우리한테 독을 탔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짓인 건 알아. 독이라뇨? 나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최 변호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개수작 부리지 마. 당신 불륜 사실 알고 함정을 팠잖아. 뭘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해. 나는 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불륜이라고 하셨나요?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눈이 커졌다. 녹음 꺼. 여긴 제 사유지입니다. 최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 법상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죠. 방금 제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하셨나요? 당신 다 알고 있잖아. 사실 확실한 건 몰랐는데 방금 제 보안 카메라 앞에서 아내와의 불륜을 자백하셨네요. 나는 현관 처마 밑에 설치된 소형 CCTV를 가리켰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최 변호사의 얼굴이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 녹음 못 써먹어. 쓸 수 있죠. 여긴 우리 집 마당이고 제가 대화 당사자니까요. 이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웃 몇 명이 마당과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눈치챘다.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원하는 거요? 나는 고민하는 척했다. 글쎄요. 내 아내가 거짓말을 멈추는 거. 내 돈으로 불륜 자금 되는 걸 멈추는 거. 그리고 당신이 싸구려 모텔방에서 유부녀 꼬시는 짓 그만두는 거. 그리고 두 사람 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이해하는 거요. 이건 테러야. 최 변호사가 절박하게 말했다. 화학 테러라고. 널 구속시킬 수도 있어. 뭐 때문에요? 제가 뭘 했는지 아직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미스터리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제 아내랑 호텔 방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설명도 안 하셨고요. 그는 덫에 걸렸다는 걸 알았다.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불륜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왜 수진이와 호텔 방에 있었는지, 어떻게 둘 다 초록색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내 아내한테서 떨어지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재밌네요. 내가 대답했다. 저도 당신한테 똑같은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최 변호사는 뒤돌아서 포르쉐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초록색 운전자가 탄 포르쉐는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가 차를 몰고 떠날 때 나는 마당에서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옆집 강 여사님께 손을 흔들었다. 김 사장, 별일 없지? 그녀가 소리쳤다. 네, 여사님. 아주 좋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내게 따졌다. 거실에 선 그녀는 여전히 초록색이었지만 나름대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려 애쓰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오빠가 자기 커리어 망치려고 작정했대. 그녀가 선언했다. 그 녹음 파일 로펌에 보낼 거라며. 내가? 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내가 그럴까? 오빠. 그건 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하느냐에 달렸지. 나는 그녀가 최 변호사와 수십 번의 미래를 계획했을 바로 그 소파에 털썩 앉았다. 뭘 알고 싶은데? 그녀가 물었다. 전부 다.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됐는지, 돈은 얼마나 썼는지, 또 누가 아는지, 전부 다. 다음 2시간 동안 수진이는 6개월 전 회사 송년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자백했다. 최 변호사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내가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력적이고 세심했다고 했다. 가벼운 썸으로 시작된 대화가 점심 약속으로 커피 데이트로 그리고 오후에 호텔 방문으로 이어졌다. 사랑은 아니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저 흥분, 모험,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내 지루한 남편과 지루한 결혼 생활과는 다른 뭔가 말이지? 그렇게 말 안 했어. 말 안 해도 돼. 호텔에서 최 변호사한테 하는 말 다 들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뻔하고 지루한지 얘기했잖아? 초록색 피부 아래로 그녀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듣고 있었구나. 이혼 증거 수집 중이었으니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우리 사이에 떨어졌다. 이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 너랑 최 변호사가 낄낄거리는 동안 내가 계속 멍청한 남편 노릇 해줄 줄 알았냐고? 상담받을 수도 있잖아. 부부 상담 같은 거. 바람 피워도 극복하는 사람들 많아. 그건 둘 다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나 가능한 거야. 반성하고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말이지. 지금 네가 보여주는 건 들켜서 후회하는 거지. 네가 한 짓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는 다시 울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내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내 아내의 얼굴을 하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실수했어. 그녀가 흐느꼈다. 끔찍한 실수를 했지만 이젠 끝났어. 최 변호사님도 너무 겁먹어서 계속 못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건 없어, 수진아. 넌 실수를 한 게 아냐. 넌 6개월 동안 수백 번의 고의적인 선택을 했어. 모든 거짓말, 모든 호텔 만남, 모든 문자 메시지, 내 눈을 보고 어디 갔다 왔는지 거짓말한 그 모든 순간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내 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마. 수진이가 애원했다. 최 변호사님일 거야. 하루 종일 평판 걱정하면서 패닉 상태야. 나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김민석 씨, 접니다. 우리 합의를 좀 합시다. 상황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가요? 나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대꾸했다. 입 다무는 조건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덮고 갑시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자기 애인이 돈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 할 줄은 예상 못한 모양이었다. 보상이라?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현금 2천만 원 드리죠. 이 불륜건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수진이를 쳐다봤다.
그녀의 연인이 그들의 관계를 돈으로 청산하려 하고 있었다. 후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 역제안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로펌 사임하시고 이 도시 떠나세요. 그리고 다신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녹음 파일 안 보내겠습니다. 지금 장난해? 아주 진지합니다. 최 변호사님 뒷조사 좀 해봤거든요. 부하 직원 건드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군요. 3년 전에는 사무장, 그전에는 속기사, 변호사협회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포식자 행태에 아주 관심이 많을 텐데요. 침묵이 흘렀다. 이건 협박이야. 최 변호사가 마침내 말했다. 전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유혹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한테 줬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선택권이죠. 차이점이라면 전 대놓고 한다는 것뿐이고요. 이건 갈취가 아니라 인과응보입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파트너 변호사들한테 왜 시니어 파트너가 질투의 눈먼 녹색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에 나왔는지 설명하시든지요.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진이는 경외심에 가까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오빠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냉혹하다고? 넌 날 전혀 몰랐던 거야. 넌 그냥 네 카드값 내주고 컴퓨터 고쳐주고 다른 남자 향수 냄새 풍기며 들어와도 모른 척해주는 그런 버전의 나만 알았던 거지. 그건 불공평해. 불공평한 건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6개월 동안 바보 취급당한 거야. 불공평한 건 매일 집에 오면 내 아내가 애인한테 달려갈 시간만 세고 있었다는 거고. 불공평한 건 너희들이 내 결혼 생활을 비웃었던 그 호텔비 대려고 내가 야근했다는 거야. 폰이 또 울렸다. 수진이 친구 혜진이었다. 받지 마.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걘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전화를 받았다. 혜진 씨. 저 민석이에요. 아, 민석 씨. 다행이다. 하루 종일 수진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요. 무슨 일 있어요? 인터넷에 호텔에서 화학 사고 났다는 이상한 영상이 도는데 수진이처럼 보여서요. 나는 수진이에게 폰을 넘겼다. 친구랑 통화해. 수진이가 혜진이와 통화하는 걸 듣는 건 고역이었다. 더듬거리는 변명, 뻔한 거짓말, 상황을 통제해 보려는 필사적인 시도. 혜진이가 안 믿어. 통화를 마친 수진이가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봤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이미 다 알걸. 내가 대답했다. 좁은 동네에서 SNS는 빠르니까. 내 커리어는 끝났어. 평판도 박살났고 친구들도 날 안 볼 거야. 아마도 내가 동의했다. 공공장소에서 스펙터클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오빠가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망신당하길 원했어. 네가 대가를 치르길 원했어. 차이가 있지. 수진이는 우리 거실을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만약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어쩔 거야? 나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임신했어, 수진아?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최근에 조심 안 했잖아. 네가 말하는 우리가 나랑 너야? 아니면 너랑 최 변호사야?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 오빠랑 나. 오빠 아이. 나는 노트북으로 달력을 켰다. 흥미롭네. 내 기록에 따르면 우린 3월 15일 이후로 잠자리를 안 했어. 지금이 5월 23일이야. 그러니까 넌 지금 임신 2개월인데 이제야 눈치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의 어깨가 축 처졌다. 오빠 아이일 수도 있잖아. 친자 확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아이거나 최 변호사 아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거나. 어느 쪽이야? 아이는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임신했다고 믿으면 오빠가 마음을 돌릴까봐 그랬어. 그래서 또 거짓말을 했군. 모든 게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해. 절박해서 그랬어, 민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새로운 경험 삼아 진실을 말해보는 건 어때? 그날 밤, 수진이는 손님 방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생활의 완전한 파괴를 곱씹었다.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아프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그녀의 가방에서 그 윤활제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관계가 죽어 있었다는 걸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태훈 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로펌을 사임했다는 것이다. 지역 신문에는 그가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수진이는 죽다 살아난 몰골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초록색 염료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병적인 노란색 기운이 돌았는데 그게 더 끔찍해 보였다. 최 변호사 떠났대. 그녀가 말했다. 아침에 문자 왔어. 이 도시를 떠난다고. 잘 됐네. 압박감이랑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대. 파트너들이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나 봐. 그럴 만도 하지.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보고 이제 알아서 하래. 우리 사이에 그 이상 약속한 건 없었다면서. 그래서 너희 사이엔 뭐가 있었는데? 호텔방, 점심 데이트, 문자 메시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호텔방이랑 문자 메시지 때문에 내 결혼 생활 6개월을 날렸네. 가치가 있었어? 그녀는 레탄 눈으로 나를 봤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엔 넌 결혼을 판타지랑 맞바꾼 거야. 내가 한 짓이 로맨틱하고 흥미진진하다고 스스로 세뇌했지만 사실은 추잡하고 이기적이었을 뿐이지. 그리고 넌 들켜서 미안한 것뿐이야. 그건 사실이 아냐. 아니긴. 내 작은 화학 실험이 없었으면 네가 불륜을 끝냈을까? 집에 와서 다 고백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을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게 바로 대답이었다. 이혼 서류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되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고 버틸 명분도 없었다. 나는 전세 보증금과 차 2대를 다 가졌고 그녀는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을 가져갔다. 6개월 후 나는 동네 호프집에서 친구 동훈이와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보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최 변호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냐? 동훈이가 맥주를 들이키며 물었다. 별로.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관심 없어. 들으니까 지방 내려가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 전문 변호사 한다더라. 대형 로펌 변호사치곤 많이 추락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입력했지만 정말로 관심은 없었다. 수진이는 걔는 어때? 수원 쪽 콜센터에서 일한다는 소문 들었어. 방음 안 되고 시끄러운 오피스텔에서 산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은 선택을 하는 법이지. 넌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동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날 하게 만든 일을 한 거지. 내가 정정했다. 각본은 걔네가 썼어. 난 그들 룰을 역이용했을 뿐이고 내 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다. 문자가 왔다. 민서가 나 수진이야. 내 연락받기 싫겠지만 꼭 할 말이 있어. 오빠를 잃고 나서야 내가 뭘 잃었는지 깨달았어. 최 변호사는 날 위해 자기 세상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 평판보다 날 선택할 리가 없었지. 난 6개월의 거짓말 때문에 8년의 결혼 생활을 버렸어. 오빠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 알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지만 내가 가졌던 것, 내가 파괴한 것이 뭔지 이제는 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내가 했어야 했던 만큼 오빠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길 바랄게. 나는 답장 없이 문자를 삭제했다. 어떤 남자들은 복수를 위해 흥신소를 쓴다. 어떤 이들은 드라마틱한 대질 신문이나 공개적인 망신을 택한다. 차를 긁거나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나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약간의 화학, 많은 인내심,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은 말이다. 나는 맥주를 비우고 계산을 한 뒤 시원한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등 뒤 호프집에서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웅성거렸다. 삶은 언제나 그렇듯 계속된다. 내일은 수진이에게서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최 변호사의 몰락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더 많은 드라마나 나를 그들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자유롭다. 그들의 거짓말, 게임, 유독한 드라마로부터. 기만 대신 정직에 기반한 삶을 꾸릴 자유가 있다. 나는 아무도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조용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배신을 계획하는 사람도 없고, 배우자가 진짜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심했다고 할 수도 있다. 사람을 초록색으로 만들고 커리어를 박살낸 건 불륜에 대한 처벌치고 과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당하고 모욕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차키를 찾다가 배신의 증거를 발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애인과 자신의 부족함을 비웃는 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나는 수진이와 최 변호사에게 그들이 나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것을 줬다. 인과응보에 대한 참교육 특강.